예, 방금 서울대학원 창원대학교 박물관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창원 지역의 고고 유적을 조사하고 가야 고분을 조사하고 했던 그런 걸 바탕으로 창원 지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술 대회를 열었던 게 1919년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리했던 거 하고 이렇게 추가됐고, 그리고 유적을 어떻게 찾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창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지역대가 언제냐면 1950년대 때 여기 보시면 옹천배송 언론기사가 있고요. 성산배총 관련 언론 기사입니다. 옹천배총 관련 언론 기사인데요. 옹천배총은 1950년대 발굴조사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1920년대 때 지금 상남중학교에 있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창원 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때 고인돌이었습니다. 지금 창원 상남중학교 그 교문 쪽에 가면 교사 앞에 그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1950년대 옹천배총, 지금 옹천읍성 바로 뒤편 산입니다. 그 산 위에서 발굴조사가 됐던 적이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창원이 어떻게 이 정도로 알려졌을까 싶을 정도로 첫 번째 강의, 고성 강의할 때 소배경 선생이 얘기했던 동해동 배총 그 단계의 유적입니다. 창원의 가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옹천 배총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굴조사를 했을 때 기맥이라는 말 자체가 원상국 후기 원상국 정도로 되는 3세기, 4세기 때 기맥토기 이런 시기였는데, 이때 여기를 발굴하고 난 때 옹천기라고 그 대비되는 단어로 옹천기라는 시기명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단계였습니다. 공학을 하는 사람 중에 옹천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것인데, 그 정도 유명한 것인데 1950년대, 60년대 고려대학교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당시에 진해에 살던 학생이 고려대학교 김동호 선생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 교수님 잤던 우리 마을에 배총이 있는데 거기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발굴조사를 했는데 당시 한 3만 점 정도 유물이 나왔고요. 지금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 당시에 그 학술 자료집에, 그러니까 논문으로 웅천기라는 이름까지 썼을 정도로 그렇게 알려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창원을 이야기할 때 웅천기, 웅천배총의 웅천기, 요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기에 있던 성산배총, 외동배총, 내동배총부터 시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산 꼭대기 위에 있던 고지성 진락, 취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방어유적도 되고 그런 것 시설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발굴조사했던 것이 양산 다방리 배총이라고 있습니다. 다방동 배총이 있는데, 그거는 한 50년, 60년 만에 새롭게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당시의 실력과 지금의 실력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창원시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창원을 이야기할 때 웅천 배총을 빼면 안 된다.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지금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창원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유적은 외동지승묘로 조선 총독부에서 1929년 창원 남중에서 고인돌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원에서 가요적이 최초로 발굴조사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1959년에서 63년 고려대에서 옹천배총 약 3만 점 유물이 조사됐습니다. 옹천기라는 시기까지 사용될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후 성산배총, 삼동동 옹감묘, 다우리, 도계동, 중동 대표적인 가야유적이 창원에 조사됐습니다. 특히 창원은 폐총, 생활유적과 철생산 유적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창원지의 가야 현안 조사에서 한 78개소, 총 138개 유적이 확인되어서 창원이 가야의 고도임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을 물어봤을 때 모모 가야, 우리가 흔히 아는 고성의 소가야, 김해의 건강가야, 창녕의 벼가야, 하만의 아라가야처럼 모모 가야라는 이름이 없어서 창원이 가야인지 신라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너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웅천기라는 시기명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유적이 있고, 그리고 최초의 제철 유적, 야철지 유적이 나온 성산배총이 있고, 또 하나는 온광묘 중심에 다오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창원은 가야 유적의 대표적인 가야 유적이 대표적으로 있는 교과서에서까지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가야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모 가야 이름도 없고 큰 본분이 없기 때문에 가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가야사 사업 때 돈을 제일 적게 받은 것도 창원입니다. 오죽했으면 도청에서 그거 좀 받아가라 할 정도, 그 정도로 창원은 그런 인식을 잘 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야유적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그렇게 논문도 나온 적도 100%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제가야 유력, 뭐 제가야라 하면 김해 금강가야, 뭐 여러 가야들의 연구 부분에 부분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과학이 선정됨에 동시에 창원 지역에서 현동, 석도, 가야 지역의 최대의 고분들이 발굴 조사되었고, 이를 창원 지역 언론, 뭐 학술대 전시회 등이 따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창원지 가야유적에 대한 현황,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창원 가야보라지 연구소에서 나타냈던 유적 숫자입니다. 보시면 김해가 161건인데 창원이 178건이고요. 함안이 194. 뭐 지금 보시면 창원이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진주가 176개수고. 그래 보시면 어디를 보더라도 창원이 가야 고도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분도 거의 없고요. 요 발표 당시에 2020년도 가야보라 발표 당시에는 옛날 자료고요. 최근에 저희가 창원시 분포 유적을 조사하면서도 한 178개 이상으로 한 200여 개의 가야 유적이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 창원은 가야 유적이 많은 도시고 가야의 도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의창구에 한 62개소, 그리고 성산구, 진해구에도 많이 있고요. 마산해운구, 하포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하포구라든가 이쪽 의창구 쪽에 가야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야유적을 어떻게 찾았느냐? 최근에 저희가 문화유적 공부지도를 다시 조사하면서 기존에 이 정도서 의창구에 381개 유적가 있었는데 한 700개 정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총 1,500개의 유적이 있던 것을 창원시 3개 도시 전체를 해보니까 한 2,400개 정도. 그리고 창원이 전국에서도 뭐 그 가장 많은 단위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곳이고, 경주 다음으로 아마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개 시군 합쳐졌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신규 조사에서 보시면 기존의 조사는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해운구만 하더라도, 하포구만 하더라도 진전, 진북 이쪽 편에 새롭게 확인된 꼴짝꼴짝마다 이렇게 가야 유적뿐만 아니고 최근 유적까지, 구석기 시대부터 최근 유적까지 이런 유적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새롭게 찾았다고 표시를 하는데 땅 주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창원시도 안 좋아하고, 유적이 많이 나왔던 문화도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뭐 개발에 저해가 되고 또 발굴조사해야 되고 뭐 고각하는 놈들만 좋은 일 시키지, 그거 뭐 땅 주인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김해시하고 함안하고 고성이나 이런 쪽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것은 이렇게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기존의 지역을 조사했던데, 이렇게 토기편도뿐만 아니고 철로 만든 도끼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담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요게 백암리 사진인데, 저희가 보통 가면 할아버지한테 말씀 묻기 전에 지명 조사를 하고 합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에 뭐 고인돌, 뭐 장군무덤, 뭐 점골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뭐 여쭤보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전옥표 의원 외삼촌인가? 전옥표 의원. 예. 그때 소개시켜서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잘 그걸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나눈 중에
이렇게 있고, 이분은 구산 면장을 지내시는 분입니다. 이게 적바위라고 하는 바위인데요. 저희가 지명에 적바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구산 면장인데 내가 다닐 때 옛날 옛길이었다. 왜 적바위라고 불렸냐고 하니까 여기에 늑덕바위가 여기 있었는데 요 바위 위에 원래 지금 흙이 덮여 있지만 사람이 요 애길로 지나다니면서 여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기 엄마가 아이 젖을 먹이면서 앉아 있었는데 호랑이가 와서 아이를 물고 갔다. 그래서 적바위라고 불렀다. 이게 이제 민속 유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용추 계곡 들어가는 쪽에 사람이 여기 한 분 계시죠. 이 정도는 한 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게 선바똥? 제가 뭐라고 불러드렸는데 선바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선바똥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산 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여기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전에 아들을 낳아달라 딸을 낳아달라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을 던져서 여 위에서 멈추면 아들이고 떨어지면 딸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10개 중에 3개 정도는 아들이었어요. 30%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정말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집주조사에서 지명을 안다고 해서 전혀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여기 절터가 있다는데 대강리 사진은 할머니 혼자 계셨던 마을인데 거의 사람이 살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여기 절터가 있다는데 어디 좀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께서 밖으로 나와서 저기 저 산. 그래서 모시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좀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인데 푸르스름한 소나무가 있는 저쪽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올라가면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 모셔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요때는 할머니가 거동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무덤 옆에가 있는데 거기로 가면 된다고 해서 올라갔었죠. 올라갔었고 또 하나는 그 할머니께서 어떻게 알려줬냐면 내가 시집을 처음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님이 녹거럭을 닦기 위해서 기와를 여기 가서 깨가 왔어 가져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터거나 건물지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올라가서 여기에 올라가니까 김해김씨 묘역이 있고 도랑을 건너서 올라가서 있더라. 그 다음부터 못 찾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또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확신이 섰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만 조심 묘역 거기가 가면 거기에 옆에 대나무가 우거져 있었거든요. 가니까 이렇게 축대가 나오고 여기 기와편이 가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적을 찾아가 헤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걸어 다니는 거죠. 지표상에 이렇게 사람이 한 10명 정도 노바닥부터 다 걸어 다니면은 이렇게 민물이 토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지점에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나온다든가 생활유적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답사 가서 말씀드린 담벼락 진전면입니다. 진북면, 진북 대평리인데요. 여기 흑담이 딱인데 고추도 늘려있는데 흑담에 이렇게 전에 고성 가서 주었던 이런 붉은색 토기편이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삼국시대 가야식 토기편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흑담 같은 경우는 담을 살려면 당연히 그 옆에서 흙을 개서 오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유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야시대 생활유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분도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저는 정말 진동에 있는 여기서 다오리 시기에 이걸 저희가 두형 토기라고 하는데요. 기원 전후 다오리 시기 때 나왔던 이런 토기가 해안가, 진동의 해안가에서 이렇게 나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개 찾음으로 해서 이 지역에 다오리 시기에 그런 무덤도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산 정상부는 그 등산 많이 다니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옆편에 여기 같은 건 팔룡산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팔룡산 정상 한번 꼭 가보십시오. 팔룡산 정상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등산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건물지가 있었던 건물지 자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토기편들이나 자기 편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아시는 진해의 웅암이죠. 웅암 근처에서 당연히 유적이 나오고 정병산 꼭대기에도 이렇게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방언을 하는 유적이나 제사를 지내던 유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구석기 유물입니다.
여기만 이상하게 자갈돌이 있어서 가봤더니 옛날 고토양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창원지역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풍령대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뭐 풍령대 바위라고 불렀는데 이 주변을 걸어 다녔더니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인돌로 확인하게 되었고 여기에 채석흔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고인돌이었다 이렇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돌아보니까 고인돌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짝을 짓거나 여러 개가 열을 지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분, 오늘 말씀은 고분입니다. 고분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도굴구덩이. 그 다음에 길을 내면서 여기 석과기에 석축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도굴구덩이 보이시죠? 여기 산에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깨고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무하러 갔어. 그게 소미기로 올라갔어. 그 자리에 앉아 놓으면서 깨먹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구멍이 뚫려있는데 우리 군대 가면 총기 소지하는 그 있잖아요. 꼬질대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구덩이를 팠던 그런 흔적까지도 나옵니다. 여기는요 보시면 완전히 석곽이 완전히 도굴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으로 제 후배 보고 이 안에 들어가서 좀 꺼내오는데 무섭다고 안 들어가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면 대충 저런 쪽에는 고분이 있다, 무덤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도굴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도굴된 고분이 창원 지역에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합성동입니다. 다음 주에 끝나고 다다음 주에 답사 갈 곳입니다. 창원 지역에서 현재 남아있는 봉분으로 제일 큰 고분이고 여기 가운데 도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분 주변으로 등산로가 나 있고 조림 사업이 이루어지고 고분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을 여기다 세워두고 벤치도 놔두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경남도에서 창원 지역의 가야 유적에 대해서 예산 내려준 게 이 합성동 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태석 기자님께서 여기 촬영을 하시기도 하고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발굴하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꾸준하게 여기 삼성병원 뒤에거든요. 청소년회가 있는 그쪽 뒤산인데 저는 이것을 여기를 발굴해보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창원 지역 사람들은 가야 지역이라 모르고 창원에서 가장 큰 봉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 설명회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발굴 조사해서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학교도 많이 있고 학생들 견학도 오고 시민으로 공개도 좀 하고 꾸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에서 여기를 꼭 한번 파보자 했는데 그냥 유적 있네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합성동 뒤쪽에 있는 이런 봉분이 있는 곳이고요. 천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천주산 올라가는 길에 계단을 만들어놨는데요. 이 자리가 봉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봉수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돌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돌탑 이런 거 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꼭대기에 쌓는 거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 꼭대기에 관망을 하든가 요망을 하는 곳이 없고 그 정상부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이 와서 그게 돌을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탑을 다 쌓아버립니다. 그러면 당시에 있던 유적들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단 만들면서 다 또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펜스를 쳐놨는 이 부분에 작은 암자가 있었던 그런 기와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우물지까지 확인됐습니다. 천주산 같은 경우는 봉수지 모습입니다. 요 돌을 전부 다 빼서 돌탑을 쌓아버린 거죠. 그래서 팔룡산 돌탑 그 유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웬만한 산에 올라가면 그런 탑을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 또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올라가기 전 야트막한 언덕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대부분 산성 고분 자리입니다. 토기편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를 하고 났으면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기존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 알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지표조사를 할 거나 유적을 할 때는 옛날 지도를 본다든가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에 있던 지명을 봅니다.
성터라든가 성안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성포구나무 성터가 있어가지고 구산진에 있는 덕동마을에 이렇게 확인차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지도가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12년도에 지적도 일제가 이제 그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했던 곳에 여기에 보면 진이라고 딱 정확하게 지금 구산진에. 그래서 현재 모습인데 현재 모습은 병원이 여기 있고요. 커피숍 주차장이 돼 있고, 근데 집원들 보면 동그라미가 싹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더 빨리 커피숍이라 안 들어오고 병원 확장이 안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불과 요 지도에 한 2017년도에 조금 더 빨리 조사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생산조적 같은 경우는 역시 점골이라는 지명, 사기점골 이런 지명을 가지고 가보니까 여기가 그 마산에 있는 놀이공원 가는 쪽 그쪽에 있는 도로가 새로 나왔던 곳이죠. 현동에서 가는 곳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최슬래그와 이렇게 용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맞춰보니까 소뚜껑을 만들었던 곳이었어요. 소뚜껑을 만들었던 새를 만들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원 산업사박물관 할 때 이런 것도 있다. 조선시대 때 소뚜껑을 만들던 그런 공장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있더라. 이렇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샘물을 벗거나 흙으로 만든 샘물을 벗던 그런 그 부집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동이 진해현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고 그 현장을 찾아갔던 그런 고지도 보고 찾아갔던 곳이고요. 이번에 창원읍성 아마 그 답사를 갈 예정인데 창원읍성에는 일제시대 때 사직단이라는 그게 나왔고요. 동정동 몇 번지가 나와 148번지가 나오는 이런 국유 문서가 나왔습니다. 국유 문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갔더니 사직단이 마침 그 삼복도로 밑에 그 자리에 깨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단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익단, 여단은 뭐 귀신들, 또는 귀신들, 뭐 유경재는 교육하던 곳이고, 이 지점들이 지금 새까맣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950년대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번을 확인해보고 50년대 이렇게 확인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1950년대 창원에 있는 창원 읍성 모습입니다. 여기 창원 남산이고요. 여기가 지금 39사단 부지에 있는 축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발룡산 그쪽 편이겠죠. 여기 유니시티가 들었었는데 39사단이 여기 이전에 갔던 1957년도, 59년도 이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모습에 보니까 읍성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해자까지 그대로 나오고요. 이렇게 미나리깡 주변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요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고 현재 모습입니다. 요 산 모양을 보고 확인했고요. 산 모양이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 현재 모습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거는 호주 선교사님이 1950년대 천주산에서 사진 찍었던 그 모습을 촬영했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모습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 사진을 가지고도 저희가 이렇게 요즘을 위치를 찾고 정확하게 범위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가 지금 임진각 식당, 여기 임진각 식당 가는 요쯤 되겠네요. 거기다가 여기 창원 남산 요직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잘려버렸죠. 잘렸죠. 잘렸죠. 그러니까 경남 기숙사, 팔룡 동사무소 이렇게 가는 길이 잘렸죠. 이렇게 잘려있는 그 부분입니다. 읍성이 정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지금 요 잘린 부분,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여기가 창원 남산 유적이고 남산 배총이 있고 남산 환호 유적이 있던 곳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남산이라는 것은 치소의 앞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남산이 있고 경주에 남산이 있고 모든 동네에 가면 중심이 되는 산을 위해 남산이 있습니다.
창원읍성이 여기 있으니까 앞산이 여기 있는 거죠. 남산 상봉제도 여기 제사 지내고 있는데 여기를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청동기 시대 제사 지내던 곳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생활유적도 나오고요. 습기를 만드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이 되는 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청동기 시대부터 계속 이런 유적지가 있었다는 말씀. 요거 딱 보시면 초가집 사이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 창원읍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하고 완전히 대비되죠. 지금 모습하고. 그 산에 근데 산 꼭대기의 지형은 여전히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도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기합니다. 도섬도 역시 선착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물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물지가 있는 곳인데 요 끝부분 여기입니다. 앞부분에 우리 배 타는 곳이 뒤로 오면 여기에 우물지가 있는데요. 유일한 우물지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신안 유적으로 철판에도 지금 펌프 시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물이 유일하게 있었는데요. 기우제를 지냈고 뭐 최치원 같은 전설이 있고 하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토기편, 삼국시대 토기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최치원 시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18세기, 19세기에 밖으로 나왔고 거기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 봤을 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런 토기편을 조사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 이제 이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에 의하면 1800년, 1700년 사람이 살았던데 적어도 그 이전 시기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제사도 지내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음보살상도 나도 그렇게 있습니다. 다 만약에 도성 가시기도 뒤편 여기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유일하게 짠물이 아닌 갯물이 아닌 민물이 나왔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 살 때 요 위쪽 중심으로 사람이 살았었던 그런 곳이었고 제사도 지내고 그런 곳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합성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외에 말씀드린 향교터가 있었다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물도 있고 절터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향교가 지금 창원읍성 옆에 향교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하포성지 뒤에 거기에 향교가 있었습니다. 기록에도 보면 향교가 첫 번째 지어질 때는 하포성지 뒤편에 지어지다가 1500년대에 이전했다 이렇게 되는데 기존 자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명을 들고 왔더니 해동지도에 향교라는 게 왼쪽 밑에 여기 향교라는 그게 있어서 가왔더니 주추돌부터 씨가 기와편 이런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도와 지명 이런 걸 가지고 대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하포성지를 보면 뭐 이렇게 뭐 저 지금 남아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제발 해제해달라고 난리에 나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롯데캐슬이 들었었는데 딱 300m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1단지를 건설됐죠. 그래서 옆에는 땅값이 올라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도 이 돌비 이것 때문에 우리도 개발 못한다. 거기 도의원, 시의원들이 자꾸 해제시켜달라고 와가지고 그 국회의원까지 해제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왜 이걸 해놨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합성동 가보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바닥에 토기편이 가득 들어있는 곳이죠. 그리고 봉수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돌탑을 쌓으면서 전부 다 운동기구 밑에 토기편이 막 나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았을 때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된 가야유적 현황이고 발굴조사 단계는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했는데 창원 지역의 가야유적을 어떻게 저는 나눠봤냐면 고분을 중심으로 축조부터에 살았던 그래서 유적을 하면 유적이라면 무슨 고분군만 얘기하고 생활유적만 얘기하고 산성만 얘기하는데 사람이 살았으면 만약에 고분이 있다 그러면 고분을 축조했던 집단들이 어디 살았을까? 그럼 바로 옆에 주거지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고분이 축조했던 집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먹고 버렸던 쓰레기장, 폐총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을이 있다면 그 주변에 산성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살았다면 생산유적,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기를 만들었던 생산유적, 제철유적 이런 것이 분명히 다 있는 그게 하나의 마을인데요. 그런 마을을 생각했을 때 하나의 공간적으로 분류해서 한 총 8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큰 집단이 도계동, 중동, 뭐 방계동, 합성동 요 일대가 제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가야시대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동 외동, 그리고 다오리, 북면 같은 거는 화천리, 그리고 현동 쪽, 그리고 진동 쪽, 석동 쪽, 웅천동. 그래서 대부분의 발굴조사되고 지표조사 상황에서 산성부터 시작해 폐촌까지 다 나왔던 집단 거주지, 생활유적이 나왔던 그런 것들, 취락이 나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창원을 그냥 가만히 한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원의 청동기 시대 유적의 분포를 보면 어디가 제일 강력하냐면 도계동 중동이 있던 곳입니다. 남산 유적, 아까 잘렸다는 창원 남산 유적, 아마 거기는 환호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환호라는 고리 환자 호수 호자, 그러니까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호수를 팠는데요. 고리 형태로 마을 주변으로. 그것이 어떠냐면 폭이 10m고 깊이가 4m 정도. 그게 뭐 어마어마한 깊이가 4m 정도, 폭이 이렇게 U자상이나 V자상으로 팠는데요. 거기에 돌도끼가 나오죠. 돌도끼로 그렇게 팠다는 건데 창원의 동업 사람들부터 시작 모두 다 불러들일 수 있는 강력한 집단이 있었을 정도로 아마 그런 토목공사를 할 수 있던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창원의 외동, 가음정동 유적, 성산패총 있는 유적, 그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동기 시대 두 지역, 도계동이나 중동 쪽하고 가음정동 지역에 유력한 집단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삼만시대가 되면 다오리 집단이 월등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삼국시대가 되면 도계동, 가암정동이 월등해집니다. 그리고 하다가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성산패총 일원이 취소가 되고요. 성사산성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고려시대에 보면 하포, 마산 쪽으로 갔다가 다시 조선시대 오면 창원읍성, 도계동 쪽에 창원읍성이 들었어. 그리고 나서 창원시가 들어서면서 가암정동 쪽에 창원시청이 들었어. 39사단 유니시티가 딱 나가면서 그쪽에 또 개발이 되고, 그래서 땅을 어디서 사야 된다.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도시의 그런 발달 속도를 보면 뭐 일제시대에는 마산 쪽이 월등히 또 강했죠. 도시 발달 속도 보면 청동시대 몇천 년 동안, 천년 동안 창원의 도계동, 중동 쪽, 가암정동도 이렇게 강력하다가 삼국시대, 삼한시대도 다오리 한 300년 그렇게 하다가 도계동 쪽이 한 400~500년 강력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잠깐 뭐 취소가 있던 곳, 그리고 고려시대 한 500년, 조선시대 다시 도계동 쪽으로 다시 오고요. 그렇게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마산 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다시 창원시가 들어서면서 도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마산에 있던 것들이 모두게 창원 쪽으로 빨려들다가 감정동 쪽 빨려들다가 지금 다시 중동 쪽에 유니시티나 이런 쪽에 또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또 도시의 발전 상황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지역은 계속 아마 창원 지역으로 봤을 때는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됩니다. 동업 쪽은 안 사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유적군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대부분 유적들은 마산만 지인에 이렇게 낙동강과 접하고 있어 교류가 용이한 지역이다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창구 쪽에 도계동 중동 쪽 여기는 금산성이 있고요, 바로 옆에. 그 다음에 남산 중동 방어시설이 있고 폐총이 제일 크게 잘 남아 있습니다. 주거지가 한 10m짜리가 남아 있고요. 토기, 와이어지 단야구들이 나오고 수전지가 나오고 백이장 청동기 시대부터 유명했고요. 그래서 한 그 지형적으로 봤을 때 청동기 시대부터 아주 뭐 대단한 곳이 삼국시대도 계속 복합유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산구 같은 경우도 역시 가암정동, 패총, 성산패총, 성산야설지 뭐 이렇게 지승명, 환호. 지금 도대리, 그러니까 그 우리 상남동 시장 그 자리 자체가 청동시대 제사유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동업 같은 경우도 다오리 유적군이 있고요. 북면에는 화천리 유적, 하포구에는 현도, 당마산성이 있고 역시 똑같습니다. 제철유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고, 하포구 같으면 진동 대평리 유적이 있고, 진해구는 석등전 얼마 전에 발굴조사했던 그런 제2 안메스터널 부지들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진해 용원 웅천 같은 경우는 아까 웅천기 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총 8개 정도의 유적들, 유적군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창원 지역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대표적인 유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골포국, 탁순국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상팔국 이런 얘기할 때 정치 집단의 중심지가 이쪽 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도계동 중동 유적 같은 경우는 뭐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여기 발굴조사 뭐 1980년대부터 발굴조사 계속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고요. 현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87년부터 2002년도에 발굴조사했던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철탑 아래쪽으로 도계 삼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리에 지금 보존 유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길을 내려고 하다가 스톱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주거지 나오고요. 주변에 산성이 있고요. 그리고 환호처럼 이렇게 또랑이 다 파져 있는 이렇게 이중 환호도 있고 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동에 보면 토기가마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논자리, 수전이 남아 있고 배총 남아 있고 단야구라 하는 것은 집게, 망치, 모루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던 거죠.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나와 있는 그런 망치들이 나왔습니다. 가음정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유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가음정동 유적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와 있고요. 1980년, 90년대 보면 창원 남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길을 내면서 했는데 여기에 논이 나왔습니다. 논. 또 가음정동, 아까 합성동 같은 봉분이 가음정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사를 가면 그 상남동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가음정동 고문도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봉분이 남아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합성동 고분군 발굴조사할 때 이런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오리 시기에 이렇게 이런 유적들도 다 나오고요. 집자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산배총입니다. 성산배총도 지금 공단이 들었으면 깎아먹어서 그렇지 가암정동 능선하고 같은 능선에 있었습니다. 지금 창원대로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창원대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다 가암정동 고분군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가암정동 유적 발굴할 때 예. 갔었는데 대단하던데. 그래서 성산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다 깎아 먹었어.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암정동 유적을 발굴해서 소발 자국이 나왔습니다. 사람 발자국. 그리고 수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의 발굴조사는 새끼줄로 발굴조사했죠. 새끼줄 지게 쥐고 이렇게 발굴했던 그런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폐총을 드러내니까 폐총 아래쪽에 야칠지가 나오는 거죠. 성산폐총. 그 다오리 유적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다오리 전체, 주남주수의 주변 전체가 다 뭐 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 보면 그 부분만 얘기하는데 주변으로 뭐 칠성 아파트 부지나 이런 쪽으로 폐총부터 시작해서 생활 유적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칠성 아파트가 어두운 시절에 지어지지 않았던 그 자리가 역시 폐총이라든가 생활 유적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창원 동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창원 동중학교 그 부지 텄닦기 하는 날 마침 다오리 지역에 제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유적이 있는데 하고 스톱을 시켰습니다. 공사 스톱을 시켰는데 그 자리에 뭐가 주거지가 나와가지고 창원 동중학교가 발굴조사 시작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학교에서 교사를 짓는데 그 칠성 아파트에 있던 분들이 이제 대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 멀리까지 가서 학교 다니는데 네가 책임질 거냐부터 시작. 아무튼 고통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장학사님들이 그 예산은 없다. 너가 좀 발굴해줘라부터 시작 이러는 게 있었고 그리고 없다 하면 안 됩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이후로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 급식이 있었다 아닙니까? 급식장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그 비용은 내려줄 테니까 뭐 발굴 비용은 너가 알아서 마련해라 이런 지시도 내려왔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발굴 비용이 한 4, 5년 정도, 3, 4년 정도 발굴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적이 나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집 모양 토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오리에서. 또 다오리에서 지난번에 봤더니 철광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동 고분입니다. 현동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중소형 고분지, 가야 고분들이 한 1000기 정도가 나왔거든요. 단일 뭐 그런 석동하고 비견될 정도로 단일 면적상 가장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야철지가 나왔습니다. 제철 유구가 나왔죠. 철 폐기장부터 시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그 경남대 위로 뒤로 넘어가면 그 뒤편의 산 위에 이렇게
고분군이 도굴된 그런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현동 조직에 환호부터 시작해가 당마산선이 있고요. 이건 석동입니다. 석동은 진짜 이 바로 밑에 요 자리죠. 요 자리인데 이 여기에 고분군 자리가 나오고 생활유적군 나오고 바닷물이 됐던 항구 시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는데 항구 시설이 나왔던 곳은 대부분 이런 주거지, 이 가연토기가 다오리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현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창원에 대한 가야 연구는 김해 금강가야나 이런 제가야들의 연구 중심이 되었고 창원은 그렇게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풍토도 대형 본분에는 창원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생활유적과 토기가마 이런 것 분포한 창원의 특징을 반영한 연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자료가 최근에 축소됐지만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창원지역 연구 자체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뭐뭐 가야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그렇게 없고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헌사학 쪽에 제가 이런 걸 해도 되는지 재미가 별로 없는데 창원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문헌사학 같은 경우는 창원에 어떤 정치체가 존재했을까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상사라든가 일본 서기에 나온 기사라든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런 국을 비정하는 연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식 선생 같은 경우는 뭐 탁순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탁순, 변진, 주모, 주마국, 탁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오기까지도 상당히 연구도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설부터 시작해 어령설. 그래서 창원에 어떤 국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탁순이라는 이런 것들이 문헌사학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3세기, 4세기 사이에는 아마 골포국이 있었고 5에서 6세기는 탁순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는 곳이 창원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탁순 시기에는 김해는 금강가야나 뭐 하마나 아라가야 이런 식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문헌사학 연구자의 창원 고대에 존재했던 정치체 미정 연구는 이런 식의 지명이었고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 등장한 변진한 소국의 이름 혹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가야 분명을 비정하는 것이었고 창원의 변진 변한 단계는 주조마국, 골포국들의 소국으로 비정하고 있었고 특히 주조마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다오리 쪽을 비정하고 있습니다. 4세기 때 호상팔국 난 이후에는 탁순국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삼국유사 물계단의 골포국이 지금의 하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은 대체적으로 뭐 골포 이렇게는 확실하게 비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기록을 그대로 믿어 하포가 있는 지금 마산 쪽을 비정하는 견해가 있고요. 마산을 끼고 있는 창원 분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마산만을 끼고 있는 그래서 창원 마산 지역을 보는 견해 이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적기 때문에 고대 창원의 집단의 성격을 제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고 유물과 병행하에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고고학 쪽은 또 어떻게 했냐면 고고학 쪽은 아라가에 속했느냐 금강가에 속했느냐 이것만 얘기합니다. 창원에 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80년대 보면 진북 대평리의 토기를 보고 삼동동 온강묘를 보고 내동패총원 김해지역에 보고 서부 경남 지역에 속하는 진북 같은 경우는 아라가야 금강가에 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현동 유물을 봤을 때 함안계니까 아라가에 속했다. 또 금강가야 아라가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연구가 되었고 뭐 최기국 선생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신재용 선생 금강가야 이 사람은 김해에 연구하는 사람은 금강가야라고 아라가야 연구하는 사람은 아라가야라 얘기해요. 그럼 완전히 갖다 붙이기 나름이었습니다. 김기훈 선생 이분은 소가야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천선동 고분군 자기가 필요한 부분 몇 개를 가지고 소가야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창 선생은 또 소가야로 얘기하고 최근 나오는 것들 봤을 때 소가야로 그러니까 좀 가장 합리적인 그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4세기 때는 금강가야 쪽이었고 그 이후에 소가야, 대가야 이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 과정에서 토기 철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기 같은 경우는 창원 도계동의 외절부용법에 김해 외절부용법에 나왔으니까 아마 토기로서 적경지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상길생 같은 경우는 적현동 토기를 봤을 때는 아마 4세기대에 김해와 다른 독특한 양식이 유지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창희 선생은 이분은 생활유적 연구하는 분인데요. 생활유적에서 창원에 있는 남산유적, 아까 봤던 남산유적까지는 와질토기라고 하는 그런 생활유적군이고, 그 건너편에는 함안 이선은 그 적색토기 유적군이라 창원이 점이지대다. 그러니까 그런 항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환 선생 같은 경우는 마구를 검토하면서 아마 마구 쪽에 아마 도계동이 금강가야나 아라가야를 잇는 교통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요. 철 유통하면 대성동 세력 유통거리에다가 오색이 되는 함안 지역이었다. 시기에 따라서 함안과 금강가야 왔다 갔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북 대평리의 M15분이 외계고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외인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외계 고분이었는데, 이렇게 축조 반칙을 봤을 때는 외계 요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외와의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내동배총 유물을 봤을 때 외인들의 북부 구조의 외계 유물이 있었다. 아마 집단 이주를 했을 것이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동배총에는 상당히 외계 유물이 많이 나왔다 얘기하고요. 그럼 묘제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강묘에서 수일석강묘 그렇게 확실히 확인되고 있다 그러고, 폐총 같은 경우는 뼈를 가지고 창원 지역에 폐총이 나오는 뼈를 분석했더니 대부분 사슴뼈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 뭐 그거는 고성 동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잡았을 것이다. 활용도 측면에서 그 당시에 사슴이 많이 살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진남 쌤 같은 경우는 편집을 토기 연구를 했고요. 고대 산성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썼을 때는 독자적인 가야였다. 창원은 어디에 속하지도 않았고 여러 지역의 토기가 나온다 해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여기에 속했다 저기 속했다 하는 게 아니고, 창원 지역 자체는 독자적으로 토기의 집합 산지다 이렇게 추정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소가야 독자적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각에는 4세기대 팔룡산을 경계로 해서 금강가의 영향이 있고, 서부지역은 아라가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얘기하고요. 5세기 이후에는 소가야, 비아가야 다양한 토기가 통해서 금강가의 영역, 소가의 영역, 아라가의 영역이었다고 서로가 필요한 유물을 가지고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구철기 일상토기는 서부 경남과 동부 영남의 점이지대로 지금 특징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은 지금 현재적으로 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그 노염기대라고 하는 그런 항아리를 담는 그런 것입니다. 김해 금강가야는 이렇게 손잡이에 있고 나그자지는 요런 것이고요. 함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이고 요런 형태입니다. 창원 지역에 있는 걸 딱 보면 특징적으로 딱 보면 요런 형태가 띄고 있습니다. 구연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반하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함안식이고요. 요런 형태는 또 가야식이에요. 요런 손잡이 달린 거 보면 금강가야식이고, 이런 형태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러한 형태인데 이 또 보시면 비교해보시면 상당히 창원 지역 자체가 김해의 금강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 그래 그릇을 몇 개만 보더라도 토기 몇 개만 보더라도 김해의 금강가야와 아라가야의 대척점 경계 지점에 있었고, 서로의 장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양식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 요게 창원의 가야의 좀 대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는 대부분 아라가야, 금강가야 관련 있는 거 확신하고 있고요. 소가야 관련 유적이 정대됨에 따라 소가야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 지역을 대상으로 살피면 공통점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어느 가야에 영향받았는지를 설명하고 필요한 유적을 선별적으로 가지고 가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오히려 각 가야의 유물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독자적이고 토기의 교류와 교육의 집산지, 토기의 집산지 지역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종합을 해보면 창원은 사실은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 같은 그런 의미였고, 갖다 붙이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함안 토기가 나오면 함안이라고 얘기하고, 금강가야 나오면 금강이 얘기하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왔고,
최근에 이제 현동이라든가 이쪽을 발굴 조사하고 대규모 발굴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연구하면 좋겠노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상황에서 고고학이나 문헌사학 쪽에서도 창원 자체에 대한 연구 그런 기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 가야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역권 싸움으로 인해서 여기가 요 시대에 요런 토기가 나오면 여기가 예전에는 금강가야 영역권이었다. 또 아라가야 영역권이었다. 소가 영역권, 대가 영역권. 시기가 바뀔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무슨 토기가 유적이 한 개 새로 나오면 이 토기 나왔으니까 여기가 그거다 금강가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점이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풍지대였고 그렇게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대외관계 아까 말했던 탁순국이 그 이치가 함안과 인접한 창원이나 의령이나 대구에 비전되고 있는데요. 탁순국은 제가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했고요. 함안 지역 주변에 독자적인 노선을 가진 탁순이 존재했다면 함안 세력권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탁순구의 기록은 분명히 탁순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대형 봉분이 없고 의령 경상리든 대형 고분이 발견된 의령설도 지금 다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산 규모의 대형 고층 고분이 존재하지 않지만 합성동이라든가 강정동, 불무산 등의 중대형 봉토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따라서 창원의 고층 고분의 부재로 창원 지역을 탁순국이 아니다, 무슨 국이라고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증거가 타당하지 않다. 제가에 비해 월등한 대형 주거지라든가 폐촉유적, 가야인이 살았던 생활유적이 발굴된 것이 창원의 특징인데 그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 무덤만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무덤도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으로 비정된다고 한다는 탁순국이 창원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부족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문헌사 고고학적으로 규명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유물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적 정치제에 속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적 특징을 살려 교류와 교육의 중심지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모습, 뭐 일명 탁순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에 속했다, 저기에 속했다 보다 하나의 점이지대, 중간 지점에 이런 독립적인 국가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분이란 게 뭘까요? 그러면 한자를 소위 중간고사에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옛날에 한정된 시기에 나왔던 그런 무덤들입니다. 그래서 뭐 청동시대 이후 사만 삼국시대 거치면서 화장이 성행한 고분의 축조가 쇠퇴돼가지고 고분은 항상 무덤 때를 지었기 때문에 고분군이라고 부릅니다. 요 한자 공부도 하겠습니다. 분, 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묘자는 보면 땅에 구덩이를 파고 관을 넣고 풀이 자란 모습 써보십시오. 쓰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을 파서 관을 묶고 풀이 난 모습. 그러니까 아래쪽이죠. 아래쪽. 분은 흙하고 조개하고 30쯤에 지게를 지고 와가지고 봉분을 쌓았다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분은 뭐냐면 윗부분을 얘기합니다. 봉분을 얘기하는 거고 묘는 아랫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이라는 것은 윗부분 있는 볼록한 봉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서 분묘를 한자로 적으시오라는 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나중에 그 답사할 때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왕급묘 같은 경우는 그죠? 총 잘 아시겠지만 능 같은 경우는 모녀왕능, 그죠? 경순왕능, 영능처럼 이름이 있는 것을 능이라고 부르고요. 총은 천마총, 뭐 주인공이 불분명한 것을 총이라고 하고 묘는 뭐 일반적인 의선 대원군 묘, 김수신 장군 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알아두십사 싶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원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신라토기는 이렇게 이게 굽다리 접시라고 하는 고배인데요. 제기인데 가야에서 고야나 신라에서 발굴조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고배입니다. 그런데 이 고배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토기는 신라토기라고 하고 요런 토기는 금강가야토기라고 이렇게 하는 외계토기라고 얘기하고 소가야토기 뭐 이런 식으로 아라가야토기, 대가야토기, 백제토기 이런 토기들이 창원 지역에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를 발굴 조사를 하면 금강가야 지역의 토기가 한 60%, 70%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수입품이에요. 하완 아라가야를 발굴 조사해도 한 70% 자기 것들 그렇게 나오는데 수입품이 한 30% 정도 나오는데 창원은 뭐 짬뽕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촛불을 봤을 때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썼던 건데요. 초등학생 강의할 때 썼던 건데 붉은색으로 저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과학 선생님들의 강의를 그 토기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파란색이 온도가 높을 줄 알았거든요. 용접할 때 파란색으로 쓰고 하니까 가스불도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붉은색이 온도가 낮고 파란색이 온도가 높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온도가 낮은 붉은색으로 구우면 붉은색 토기가 나온다. 파란색으로 하면 이런 파란 토기가 나온다. 온도가 높은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던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붉은 부분이 온도가 높다고 과학 선생님이 그걸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붉은색이 제가 낮다고 말씀드리면 파란색이 높다고 말씀드리면 붉은색 토기는 붉은색 불로 구웠는 거는 온도가 낮은 붉은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민무늬 토기도 다 붉은색으로 됩니다. 이때는 가마가 없었습니다. 온도가 600에서 700도. 그래서 한대 가마에서 굽는 거죠. 그러니까 한대 가마에서 구우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태토에서 그러니까 만들었던 흙에서 철성분이 녹이 쓴다. 산화염이라고 합니다. 환원염, 산원염 그런 거 기억나시죠? 산화염. 그래서 박물관에 가시면 저렇게 붉은 토기들은 산화염이구나. 철이 녹을 쓰는 것. 온도가 낮은 한대 가마에서 구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다오리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철이 나오고요. 이때부터 가마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1000도 이상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겁니다. 온도가 붉은빛과 파란빛의 중간 온도 1000도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노리끼리 하면서 흰색 이렇게 와질토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만 보더라도 시기가 확실히 나오고 있고요. 그야말로 스에끼라고 하는 땡땡 쇠소리가 나는 이런 게 푸른색 1300도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철을 가지고 가분도 만들고 무기 만들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1300도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반짝반짝이 약간 그러죠. 자연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녹으면서 자연유가 흐르는 걸 보고 이때부터 유약을 바르기 시작했는 게 자기입니다. 그래서 토기하고 자기는 유약을 발랐나 안 발랐나 차이죠. 온도는 굽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가마타 입는 거. 그래서 박물관에 가셔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이거 뭐 다 똑같은 거 다 있고 도피 간단한데 무엇이 이래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많은데 또 설명하면서 청동기 시대 자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자기를 보고 토기라고 해요. 조선시대 토기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그걸 자기하고 토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원지역 토기는 어떠냐면 이런 형태를 우리는 흔히들 신라의 토기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형태를 가약의 토기라고 합니다. 신라의 토기는 아가리가 직선적이고요. 밑에 항아리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냐면 직사각형, 좀 더 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엇갈리게 뚫려 있습니다. 직선적이고요. 요 가야토기는 아가리가 이렇게 외반을 합니다. 곡선으로. 신라토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두거나 가야토기는 이렇게 외반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야토기 보면 요렇게 팔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긴 직사각이 일렬로 뚫려 있습니다. 한 90% 정도는 신라토기, 가야토기 이렇게 비교로 다 됩니다. 그래서 남성적이다, 뭐 직선적이다, 곡선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면 절두 A형 굽다리 접시라고 얘기하고 상하 엇갈린 투창 고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투창은 뭐냐면 처음에는 통으로 구웠습니다. 통으로 구웠는데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점을 뚫어가지고 네모를 뚫는다, 동그라미를 작은 점으로 뚫기도 했는데 삼국시대가 들어서면서 가야 지역하고 신라 지역하고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2단 1열고배, 나팔상으로 벌려 2단 1열고배를 가야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상하가 깔린 투창을 신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가시면 이제는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어딜까? 이건 어딜까? 신라. 신라입니까? 가야입니까? 장원가입니다. 왜 말씀해 보시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용암의 뜻. 한쪽을 용암한 느낌. 참 오묘하죠. 엇갈리게 했는데 긴 놈을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신라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지만 뭐 정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가야는 이 긴 놈을 했는데 엇갈리게 놨고요. 그야말로 이 나팔상이었는데 좀 이상하게 안 나팔상에서 이렇게. 그래서 신라와 가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요 진영, 창원, 그리고 뭐 칠원, 요 일대의 요 토기들이 절비합니다. 요게 가야와 신라의 대척점에 있었던, 아마 중간 지점에 있었던 창원 지역, 진영 지역이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런 토기의 특징들은 뭐 창녕 지역도 이렇게, 거기도 역시 신라와 가야의 대척점이 있었으니까 이런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물관에 가시면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게 신라네 가야네 정도, 곡순으로 뻗었네, 일렬이네 하면 바로 그냥 가야 하면 저 사람 좀 공부를 좀 해가 왔네 정도는, 요렇게 알고 가고 모르고 가고 진짜 큰 차이입니다. 토기를 봤을 때 요 정도는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저런 일반적인 가야 양식 외에도 이렇게 보면 이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신라. 신라 같죠? 네. 근데 요 창녕식입니다. 창녕은 이렇게 헷갈리게 된 거죠. 신라에 언제 먹었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가야사 하시는 사람들은 창녕이 좀 562년 진흥환 순수비 있는 그 이후에 뭐 가야로 신라로 넘어갔다 얘기하고, 신라 하시는 분은 유물 한 바라의 신라 독이지,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렇게 된 것을 친신라의 가야라고 얘기합니다. 가야라고 불리지만 친신라의 가야 이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이제 삼각형 동그라미 요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화연문 투창, 하만 아라가야 쪽이고, 뭐 대가야 쪽, 외절구임고배는 건강가야, 뭐 이렇게 지역별로 나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 또 토기에 이렇게 부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상표. 근데 만드는 사람의 상표일까요? 아니면 주문자의 상표일까? 만드는 주문자 아닙니까? 소비자. 주문자. 그 하만의 토기에 이정근 관장이 발굴을 조사했는데요. 하만 지역의 토기를 보면 이런 도보가 그려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색을 나타내고 만든 사람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하만 토기가 영남 지역 전체를 다 장악했거든요. 울산까지도, 격주까지도.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이 사짜리 문양의 이런 토기들이, 항아리들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면서, 그리고 이런 도부가 붙은 걸 하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토기들이 하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낙동강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됐다. 교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중동 배총입니다. 그 39사단 부지. 요 부분을 저희가 전사를 떠가와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총 아래쪽에서 유화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바로 옆에 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배총은 이런 것들입니다. 생활 유적들. 그래서 개가 한 개 개체가 이렇게 나왔죠. 보통 우리 통닭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고 버리면 뼈가 분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지는 건데, 여기는 한 개 개체가 그대로 머리부터 이렇게 그대로 한 마리가 그대로 붙여있는 거예요. 저는 먹었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먹었지 않았고 한 마리 그 자체를 묻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희가 요것을 그대로 척추 번호대로 다 맞췄더니 이렇게 다 맞춰졌어요. 순놈입니다. 순놈입니다. 개는 순놈에 뼈가 있습니다. 보시탕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단골집 가면 뭐 볼펜 안 주나 필이 안 주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해놨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 이게 필이가 여기 있네, 아, 순놈이네, 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유아가 6, 7살 정도 되는 그런 묘인데 같은 층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 저희는 그냥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아 이 친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좀 친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아, 아기가 죽었을 때 아기하고 친하게 노는 개를 같이 묻어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우물 줍니다. 우물도 이렇게 생활 유적에 나타나는데 우물을 반으로 뚝 자르니까 위에는 넓고 아래쪽으로 갈수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물 속에는 이렇게 두레박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레박은 경주에서 나왔던 두레박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활 유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상건물지인데요. 고상건물지는 이런 쪽입니다. 이렇게 네모 반단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요거 보시니까 이렇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원두막 형태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구덩이를 파스했던 그런 원형 주거지인데 여기는 이렇게 기둥 구멍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두막처럼 기둥만 파스 넣었으니까요. 이런 형태인데 여기를 반으로 똑 잘라려면 이렇게 까만 부분이 뭡니까? 기둥을 심었던 자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둥을 어떻게 심냐면 그냥 일반 상식은 똑같습니다. 나무보다 넓게 파겠죠. 나무보다 이렇게 넓게 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둥을 심고 나왔던 흙을 묻으니까 이렇게 까만 부분과 이렇게 흙 색깔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째보면 맨 처음에 봉화 안반토에 이렇게 발굴조사하면 똑같이 했던 그런 자국이 남는 거죠. 그 발굴조사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면 한번 팠던 자리는 산화가 고기가 들어가면서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하면 여기는 똑같이 같은 흙인데 한번 팠던 자리는 검게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다올에서 나왔던 진해석동에 나왔던 집 모양 톡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 지을 때 창원의 박물관에 좀 이런 형태로 좀 지어보자. 창원에 집이 그런 거고 배 모양 톡이 나왔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지어보자. 똑같이 그렇게 짓지 말고 창원의 특징적인 유물을 가지고 한번 지어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창원 지역에나 이런 집자리들 보면 창원 지역이 발굴조사해가 집이 나오는 게 석동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오리 유적 나왔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나오면 고상식이죠. 평주식. 그래서 여기에 일단 줄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5세기 되면 통주식입니다. 또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상식이 먼저 나오고 5세기 되는 이런 동시에 다 나오고 있고 평주식, 6세기 되는 평주식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포르투갈의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원형 주거지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불을 넣었던 고래가 있고요. 부두막이 있고 이렇게 있고 6.25 때 1958년도에 이런 움집이 있었던 서울 영남동인데요. 1958년도인데 이런 형태로 사람을 집 짓고 살지 않았을까? 이거하고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해 관동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 구멍을 냈죠.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된 기둥 구멍을. 이게 고상 건물지입니다. 원두막처럼. 그렇게 하다가 지상식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 주변으로 고래가 들어가고 우뚝이 나오는 이렇게. 그래서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가야시대 주거지들이 대부분 외곽으로 이렇게 청동기시나 신석기 같은 경우 가운데 난로를 뭐 화덕을 놓는데요. 그런데 가야시대는 외곽으로 돌립니다. 근데 이런 집들이 이렇게 외곽을 돌리고 거의 고래에 이렇게 부두막을 만들면서 여기에 뚜껑을 덮는 이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외곽에 있으니까 물이 자주 나는 화재 주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처음에는 6명이었다가 6명이 해가지고 한 6평만 지었다가
가족이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확장을 해야 돼요. 넓은 평수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까지 보여요. 10m, 그러니까 직접 5m짜리를 만들었다가 직접 10m짜리를 만들 경우도 있고 그렇게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요 주변에 보면 여기에 이제 부를 때는 아궁이가 여기 있는 거죠. 뭐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현재 불 때던 이런 모습들이 있죠. 아까 봤던 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지들하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고산 건물지하고 그럼 난방을 어떻게 했을까? 계절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주거지는 겨울이라고 한다면 아까 고산 건물지 같은 경우는 여름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산 건물지는 난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원형 주거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북방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산 건물지에도 겨울에도 사람이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김해 보온동에 나왔던 부뚜막형 독입니다. 화덕을 아마 방 안에 집어였는 골로 같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구들장 삼겹살도 있는데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재 주거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실은 고고학인데요. 그리고 불태워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더라. 그럼 화재 주거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숯이 나오면 탄소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집 가구 구조라 그러죠. 그래서 기둥을 어떻게 구조했을까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보면 집자리들이 특징이 뭐냐면 발굴 조사하면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이사한 집자리와 불탄 집자리가 있는데 이사한 집자리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불 지르고 하는 경우는 토기편 몇 개만 나오고 근데 갑작스럽게 불났다. 그럼 어떨까요?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라든가 이런 유물들이 많이 있고 곡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탄 주거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은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온 게 불탄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불났다.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럼 옆집은 유물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 옆집은 더 없지. 그래서 발굴 조사를 해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발화 지점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토기들이나 유물들, 화재 주거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는 완전히 이사하면서 철거해버리고 불탄 주거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토기편 몇 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논입니다. 논에 보니까 조라든가 이런 곡식들이 나오고 뭐 거기에 나오는 뭐 이런 열매들도 있고요. 그리고 곡식들도 그러니까 생산주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만 이야기하는 건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5분에서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똑같죠. 요즘하고 똑같죠. 소라라든가 이런 게 있고 다오리 같은 건 밤이 나오고 뭐 이런 뼈다구들이 나오는 거죠. 다오리에 나왔던 두라는 뭐 우리 제기 똑같죠. 실기력, 국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혼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생선뼈죠. 민어뼈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민어 비싸죠. 가야 사람들은 민어를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렸냐면 가운데 머리 부분도 아니고 몸통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컵도 보면 지금 스타벅스 컵하고 똑같죠?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같습니까? 완전히 스타벅스 컵에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생활 모습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정석지 유적 같은 경우는 뭐 창원 신방동 같은 경우는 가래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고무래 뭐 이런 것들이 농사가 상옥시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제일지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창원중앙역에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용축에 올라가는 길 굴다리 그 밑에서 나왔는 길입니다. 여기는 진동에 있는 길인데요. 통일신라시대 길인데 아마 그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물길을 배수구를 만들고요. 그리고 수레 그래서 당시의 생활 유적들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수레바퀴 그래서 가야 지역에 나왔던 도로폭하고 신라 왕경에 나왔던 도로폭을 쟀더니
신라 왕경이 훨씬 크더라. 당시에 어떤 규격화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추정하기도 하고 김해 관동리에도 그런 도로 규격하고 그런 걸 비교해봐도 좀 신라 지역이 또 왕경 쪽이 훨씬 넓었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우리 그 예서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협 뒤편으로 하만 넘어가는 길, 그 길을 발굴조사할 때 거기도 길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길이 폭이 넓다가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그런 것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요적이 많은 창원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부분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창원을 대표적인 유적이 나왔는데도 언론 보도 형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아라가야 창원의 고액 유적인데 왜 아라가야 거대 부부묘 발굴 이렇게 그리고 합천에는 어쩌냐면 합천에 무슨 그런 게 대가야 유적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합천에는 합천의 가야 지배급 추정 발견 마사지를 좀 합니다. 무슨 뜻이 이해하시냐면 여기는 마사지가 전혀 안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의 고대 유적이 나왔는데 아라가야면 하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창원의 옛 가야 거대 부부묘 발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라가야 여기 보시면 자기 지역의 의성 같은 경우는 자기 조문국 이런 식으로 우리 같으면 골포국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창원의 고대 가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야에 대한 정말 다양스러운 일이지만 19년대에 비로소 처음으로 가야사 학술대회를 창원 지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열었던 그래서 밝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변진주거 골포구 탁수궁국의 위치를 비정해야 되고 이들의 정치들이 존재했다는 고고학 전문화 증거를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해 고령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언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발굴조사 하나에도 그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죠. 발굴조사 시작했다. 시작할 때 개토제할 때 시장이 가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중간 보고할 때 시민들에게 공표를 한다. 이런 과정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창원은 전혀 그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뭐 최근에 합성동 고문 같은 경우도 창원의 최고위계 고문이라고 했는데 현장 설명했다는 그런 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그래서 발굴조사의 그러니까 사회적 반영 기사는 유적 훼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학술 조사를 바탕으로 소개하는 기사 꾸준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학술 발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언론 노출되고 시민들이 인증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유적 보존 이렇게 논의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 아까 봤던 그 기사들 중앙에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70년대는 성산배총 관련해가지고 중앙에 나오고요. 80년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다오리, 도계동, 상계동, 중앙지에 다 나왔습니다. 90년대에 역시 다오리 이렇게 남산주도 중앙지에도 나오고 지방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좀 이렇게 했던 거 나오고요. 2010년도에 현동했다고 현동하고 석동했을 때 이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 거죠. 지금 보면 웅천 배총 이야기라든가 다오리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가 지금 서울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서울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가 창원 지역에 성산 배총이 보존됐던 건 사실입니다. 다오리 도굴 천국, 뭐 다오리 고문 이야기, 80년대 창원 도계동 고문군 이렇게 됐다. 봉림사지 나왔다. 그게 아주 이렇게 기사들이 보시면 공룡이 걸었던 흔적을 들어가면 이게 접니다. 공룡 발자국 창원서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4세기 진모양통이 나왔다. 아까 봤던 석동유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창원에 앉아 발굴 조사를 이렇게 하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현동 고문 가지고 전시회를 이렇게 앉아 소개를 하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굴 조사에는 유적의 중요성을 극대화시키고 관리 정책 확대에 이바지하는데요. 발굴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현동 석동하면서 가야부근 학술대회, 현동 특별전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박물관 부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최대規일부 현장들 안민터 그러니까 기사가 보면 지역신문들 또 차이가 있는 게 보도 형태가 안민터널 물 건너가나 터널 공사로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어떤 거냐면 최대 고문 나왔는데 보조는 어떻게 되나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게 이 지역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적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옹천이라든가 성산패 쪽 이런 것도 안목을 매년 학술 조사라든가 학술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발굴 조사는 유물에 대한 보존 처리나 학술 대회, 전시회가 연결되고 뒤에 지역 소개, 여행지 소개 이렇게 연결되는 관광지까지 만들어주는 순수한 구조가 된다. 이게 이제 시립박물관의 역할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아무래도 매년 정기 발굴 조사. 그래서 제가 합성동 고분이를 좀 꼬박꼬박 잘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량에 분포하는 주요 유적들,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유적들만이라도 정지로 발굴 조사를 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학술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제가 합성도 공군 그때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수도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답사갈 때 여기 꼭 한번 가보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요 자리입니다. 삼성병원 여기고요. 경남 뭐 수영장학과는 복합회관인가 청소년 문화회관. 네, 요 자리인데 이런 봉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동 고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굴구덩이에 봉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도굴된 봉분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진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해 웅천 폐촌 같은 경우도 1950년대 이렇게 지게 짝짝이 들고 발굴 조사했던 이런 장소를 우리가 다시 좀 현재 이렇게 버려져 있고 칠기 캐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양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롭게 하야사 제조공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성산폐촌도 그때 이 다 발굴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산폐촌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도비대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제가 좀 자랑할 일이 좀 생겼어요. 질문도 좀 받으시고. 네? 질문도 좀 받으시고. 네. 제가 하와이 가서 책을 조사하고 왔거든요. 하와이 가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 근데 이분이 손녀라고 무덤에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완전 백인의 중년 여성 60대 다 된 그런 여성인데 리알이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묘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사진 신부로 가셨는데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소박을 맡고 있는데 이명훈 할아버지가 울고 있으니까 내하고 같이 살자고 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 할머니하고 이명훈 할아버지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나서 할아버지가 1930년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할머니가 영어를 못해서 기억이 별로 없었지만 할머니가 해준 노래라든가 그리고 음식 이런 게 기억난다고 얘기했고 할머니가 여기 아주 할아버지가 정말 잘해줬고 소중한 분이 꼭 찾아뵈라 해서 찾아갔는데 자기는 요렇게 돼 있거든요. 시멘트 비석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묘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했는데 마침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가 이끼를 떼내고 하니까 이명 탁본을 하니까 이명훈 지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뒷면을 보니까요. 월성 이시라고 되어 있었어요. 경주 이시죠. 그리고 본적은 포항, 청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 고모 이름, 삼촌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자기가 평생 찾아왔는데 한 번도 우리도 추석 때 성묘 가면 한자 적혀서 잘 모르잖아요. 상석에 있는. 자기도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그래서 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얼마 전에 켜 잠깐만 볼까요? 우리나라의 해외 이민은 120년 전 시작됐습니다. 미국 하와이로 떠났던 이민 1세대는 어렵게 번 돈을 안중근 의사 구명 비용 등 조국 독립에 보탰는데요. 뒤늦게나마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움직임이 하와이 현지에서 일고 있다고 해서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이민은 120년 하와이의 한 대나무 숲입니다. 하와이로 떠났던 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방치된 공동묘지가 드러납니다. 묘비에는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경성의 오개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박기옥 씨라고 되어 있고요. 1902년 하와이로 간 이민 1세대의 묘였습니다. 이 묘비의 주인인 고 최성택 선생은
안중근 의사 구명비 등 독립운동 자금을 여러 차례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하와이에 사는 한국인 학자들이 수집한 독립자금 납부자 명단과 비교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 7,400여 명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중노동을 하며 월급 16달러를 받았습니다. 창원대 연구팀이 2019년부터 묘비 150여 기를 발굴한 결과 47명이 월급을 쪼개 독립자금을 낸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TV조선의 취재 과정에서 당시 일본이 1910년 한일합방 전부터 일본 여권을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1907년에 일본 여권을 이게 합병되기 전이에요. 이민 1세대의 독립운동이 확인된 건 일부에 불과해 체계적인 발굴과 국가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접니다. 박회선이 나의 아버지 하와이 대한이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방송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이민은 제가 왜 이걸 들었냐면 이민 1세대의 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 네가 거지를 하느라고 갔다 왔다. 하와이 간다 해서 뭐 좀 편안하게 있다 올 줄 알았는데 그 대나무 베고 막 한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비석에 후손을 찾았습니다. 후손을 찾게 돼서 이분들이 앉아 저희가 조사했던 거는 조선인 과길선 이런 안중근 기록에 보면 10원 냈다, 10달러를 냈다. 당시에 월급이 16, 17달러였는데 3분의 1을 안중근 의사에 냈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독립군 공고서에 이런 김재신, 뭐 이만적 이런 이름들이 나와서 이걸 찾게 됐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신이잖아요. 저 김겨신부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게 아래 압니다. 요게 지으시고 김재신입니다. 김재신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저런 기록에만 남아있는 이런 공고서라든가 이런 기록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신문기사에 전부 다 나옵니다. 김필의, 이병준 여기 보면 이병준, 김리행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그대로 다 나와요. 한 번만 냈는 게 아니고 1908년, 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독립자금을 내왔던 그런 분들을 밝히게 됐죠. 그래서 집도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있었던 집도 찾아갔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윤원식이라는 분하고 윤계상, 윤계상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요 묘입니다. 아까 그 뒤에 대나무밭에 있던 이런 윤계상 이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는 그래서 작년에 이분이 윤원식 씨의 손자가 작년에 이미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좀 찾아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전시 언론 보도를 보고 연락이 왔었는데 윤원식이라는 이름을 찾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비석도 없고 그냥 입항 선박 기록부만 있어서 1905년도에 시베리아호를 타고 갔다 이거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분이 족보를 보내줄 거예요. 다시 연락 와. 다시 그거를 또 갔다 와서 우리 할아버지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족보를 찾았는데 족보를 안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가지고 윤원식인데 자가 계상입니다. 등과 초시를 했고요. 돌아가신 날이 1922년 5월 23일. 시체는 미국의 포와도가 하와이거든요. 마위, 이번에 불났던 곳이 마우이. 하라게리에 있다. 이렇게 되면 안동김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계상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윤계상 딱 이렇게. 윤계상이 있는데 한자가 다른 계상인데 안동 출신입니다. 비석이 안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출신으로 윤계상 한자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비슷하네 이렇게 했는데
임술년 1922년 5월 23일이고 돌아가신 날이 여기 보면 6월 18일 되는데 이게 왜 차있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찾았던 게 음력이었어요. 1922년 6월 18일이 여기는 빗서기는 양력으로 적혀있고 음력으로 이렇게 적혀있는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동일인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분이 저희가 이렇게 해가 최종 방문까지 했고 이분이 하와이 쓰러져서 이민을 했고 아까 하나 계릭이라고 그랬죠. 마우이의 하나 지방의 기리쿠 보십시오. 하라 닭개자가 하라게리 하라게리인데 하나 지방의 게리쿠 지방 그렇게 적어요. 이 음자로 딱 이렇게 적어놔 정확하게 적어요. 아마 내신 서신이 돌아가시지 않는 부고장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게 되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제 호놀룰루 일본 총영사관인데 학교 교사 윤계상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령스님 이분의 얘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구미제 미국에 있는 유주의 교인 명단 주의해야 되는 조선인 명단에 경무국장으로 보냈던 이 명단이 딱 나와요. 저 배우 사는 거라서 그래. 그리고 이분은 항상 불령단 명단에 항상 들어가 있고 마오이 지역에 이 사람이 500에이크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조선인들 모집했던 그게 있고 오늘 찾았는데 안창호 선생하고 같이 편지를 주고받았고 하와이의 총회 항무원 하시고 하와이 지방총회 부회장까지 했던 그런 분이었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만나고 있던 그런 건데 아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니까 윤계상 이게 전부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묘지에는 이렇게 윤계상으로 되어 있고요. 경계 개자를 썼다가 뭐 이렇게 개수나무 개자를 썼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한교회 제주도에 한 100년 정도 된 법한교회인데 저는 하와이 살고 있는 강한준이라 합니다. 5년 동안 미화 60달러를 보내겠습니다. 법한리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강한준은 제주도 살다가 이재수에 난 때 이렇게 이민 갔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우이에 가서 대한구 제주인 강한준 묘소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했던 그런 오늘 저희가 조사했던 그런 모습인데 조만간 언론에 나올 겁니다. 시작을 해보십시오. 박수 받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아서 질문하실 분 예, 선생님. 아까 잠시만요. 안 되겠습니다. 아까 요축의 우비의 파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뭐. 예, 그 파이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 그분이 신고해 주신 분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거기에 자기 땅이었는데 선바똥. 선바똥. 그래서 저는 선바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선바똥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외가 우리 차원대에서 공룡 발자국에 발굴했는데 예. 그거 보러 가면서 저도 그 바위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오늘 자세한 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건물만큼 높아요. 정말 큰. 굉장히 큰. 근데 그 지질학적으로 몇 년 정도? 지질학적으로 저는 그 정확하게 말씀을 거기 공룡 발자국 있었던 시기니까. 그런데 민속유적으로 기자신앙,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게 해달라는 기자신앙. 지금도 촛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 몇몇 아시는 분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선바똥이네요. 예, 선바똥. 예.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분을 여쭤봤는데 할 때마다 달라져가지고 다. 선바똥, 뭐 박똥, 뭐 이렇게 불러셔가지고. 예, 아직 저도 기억이 민감했는데 사실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예, 다른. 있으십니까?
치과에. 예, 이렇게 정리하시죠. 아 네. 아 진짜 마실 겁니까? 예, 일찍 마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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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주시죠.